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성장률 얘기합니다. 경제 전체의 크기가 커졌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세계 경제 호황 기조 내년에 계속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 3% 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인 걸 보면 한국의 외부 경제 환경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미국 경제는 호조고 또 중국 경제는 둔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속에 한국 경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보는 시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와 공공재원이 여기에 대한 지원과 또 경감 대책 내놨습니다. 의외로 까다롭거나 혹은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의 경제 도미노, 청년 세대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그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심각성과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 호황을 이어받아서 탄탄하게 또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인데요. 이 글로벌 IB들은 2011년 이후에 최고의 성장률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이런 호황에 힘입어서 수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고요. 경제 전체적인 순환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의 호황과 또 중국의 둔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상황 어떤지 큰 그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흐름 또 우리 경제 어떻게 비교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일단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IMF 전망치에 따르면 3.6%대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크게 흐름을 본다면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최근 2분기 동안 연속 3% 성장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유로 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성장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흥국에서도 이제 중국, 인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6년도에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던 브라질, 러시아 성장률이 올해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간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제 회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좀 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합쳐서 3% 넘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무난하게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도 이제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이제 수출 경기 호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이나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환율 현상,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이제 3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적 그 리스크 요인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고 현상은 저희도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도 지금 올해 성장률의 많은 부분이 수출, 특히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도체 사이클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도 있고 이건 슈퍼 사이클의 하락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하고 부정적인 반응도 여전히 이제 있긴 하긴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서 이제 신규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해서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큰 틀에서의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아이가 키가 크듯 뭐 세계 경제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면이 좋아지는 건데 4% 성장이 7년 만에 되었고 이건 굉장히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문구로 표현하면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세계 경기 회복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풀어서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내년에 또 세계 경제는 이제 회복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지난 10월에 이제 IMF에서 내놓은 2018년 세계 경제 전망치도 1%포인트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3.7%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이 이제 발표하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따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진국의 어떤 회복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호조와 이제 원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의 경제 회복, 그다음에 네. 중남미 국가들의 이런 경제 회복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되고 있어서 이런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의 4%대 성장 이런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 기조는 일단 세계 경제가 회복세가 이어간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중동 지역까지 꼼꼼히 살펴봤을 때 회복세. 뭐 결과적으로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수출을 주로 해야 되는 우리 경제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경기 그 흐름을 봤을 때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도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뭐 이 조선업 위기 이런 얘기할 때 중동 국가의 경제 상황, 세계 경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만큼 배도 많이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팔리면 우리 경제는 좀 유리하다 이런 의미였고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꼽아서 분석했는데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뭐랄까요? 좀 장밋빛 전망을 더 잘 내놨는데 좀 친기업 정책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미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34분기 연속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미국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세 번째로 긴 확장기이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 긴 확장기가 이제 1960년대였는데 이 35분기 연속으로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뭐 미국의 어떤 소비 지표나 이제 투자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세제 개혁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그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사실은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우리도 좀 그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좀 장기적인 둔화세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질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경제 구조의 어떤 체질을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시진핑 정부의 2기가 이제 공식화되면서 어떤 국가 주도의 경제 개혁에 좀 가속화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 문제됐던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과잉 개혁, 그다음에 부동산 재고 해소 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개혁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구조 변화를 좀 이제 갖추어 가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어떤 변화의 시기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중간재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좀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라, 뭐 신남방 정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변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3% 성장률 일단은 뭐 하다고도 평가를 하시지만 좀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수출의 전략에 있어서 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수출 경기 회복에는 어떤 한국 입장에서의 어떤 수출 구조 변화보다는 세계 경제 흐름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의 호황에 이어서 수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수입의 어떤 구조 개편이 일어나면서
자체 조달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서 네. 좀 대응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상황이 궁금한데 내년과 올해가 아니라 좀 우리는 회복세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뭐 인디언 서머에 비유해서 이 겨울 전에 잠깐 따뜻한 거다라고 이제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아무래도 이제 수출 부분의 어떤 이제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부분의 호조세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측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긴 했는데 네네. 여전히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이제 올해보다는 다소 좀 성장률 자체가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들 또 내수 요인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제 입을 또 빌려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인터뷰에 등장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공감사전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화두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또 영세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걸 말합니다. 한 3조 원가량이라고 하고요. 이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입니다. 이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다른데 이 와중에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영세 중소상공인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다양한 지원을 내주고요.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데 이 보험료도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귀 쫑긋 세우시고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의 맑은 빗물이 우리가 마시는 건강한 물이 되기까지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하 420m의 화산 안반층이 거르고 걸은 귀한 물. 제주의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의 정성과 지혜가 녹아있답니다. 이렇게 귀한 물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 아닐까요? YTN 라디오 귀한 물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청정, 안심, 자연을 품은 제주도. 제주산 원료를 담은 JQ 인증마크. 농수축산물, 그리고 다양한 제주산 제품들까지. 제주산 원료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메이드 인 제주 JQ 인증마크. 약속해요. 청정, 안심, 자연. 만나요. 제주 제품 JQ.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만나요. 제주 제품 JQ. JQ.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4분 5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 공급, 여러 가지 임대까지 부동산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 물량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이야기 있네요.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에 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43만 9,6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올해가 38만 3,800가구 정도 됐으니까 5만 5천 가구 약 14.5%가 늘어나는 건데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서 이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이 1990년대 연간 입주 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 1980년대 말부터 이 분당과 일산, 평촌,
부천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이 90년대 들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4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97년에 43만 2천 가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입주 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어선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입주 물량이 많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걱정도 많던데요. 네,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서 입주 물량이 좀 급증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매매 수요가 없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일부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가격을 앞지르는 깡통주택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와중에 이 민간 건설사들이 내년에 이 41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 공급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청약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늘어나는 공급에 따른 또 부작용 문제가 있군요. 자, 올해 큰손 개미 투자자. 자, 개미 투자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큰손 개미 투자자는 뭘까요?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큰손은 말 그대로 손이 크다는 건데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1억 원 이상 이 주문 건수가 네. 이달 20일까지 기준으로 총 1,190건에 달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8,051건보다 26.7%는 늘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의 전체 주문에서 1억 원 이상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3%에서 0.37%로 높아졌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개미 투자자의 1억 원 이상 주식 거래가 23.6%가 늘었고요. 개인 투자자의 대량 주문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NC소프트 같은 이 대형주에 좀 몰렸었고, 네. 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 바이오주에 집중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역시 또 특정주 흐름이긴 한데 1억 원 이상 주문하는 개미 투자자들 숫자가 많이 늘고 있네요. 코스닥도 봤더니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올해 들어서 지난 22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누적 거래 대금이 876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네. 연간 기준으로 1996년에 코스닥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기록은 2015년에 873조 7천억 원인 규모였습니다. 이 누적 거래량으로 따지면 올해가 1,759억 9천만 주 정도 되는데 사상 최대치인 2009년에 1967억 7천만 주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코스닥이 그만큼 좋다는 건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10월 이후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각종 기록을 쏟아내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코스닥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을 보니까 12일과 14일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이 코스피 시장을 웃돌면서 좀 화랑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정책 배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일 텐데 단기적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자, 김 수출 원래 예전에는 일본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지금 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 넘었네요. 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이 올해 들어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00억 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네. 김 수출이 5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물량 기준으로도 2만 톤을 돌파하면서 역시 최고 기록을 좀 다시 썼습니다. 김 수출액은 지난 2007년만 해도 6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2012년에 2억 달러, 2015년에 3억 달러를 잇따라 돌파했고 올해 5억 달러를 좀 훌쩍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일본 얘기도 했지만 어느 나라들도 많이 받았고 많이 수출받았는지 또 왜 이렇게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밥 반찬으로 주로 좀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에서는 감자칩이나 팝콘 등을 대체하는 이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김 수출 동향을 보면 이 말씀하신 일본이 1억 1,300만 달러 규모로 1위를 여전히 좀 지켰고요. 중국과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수출국이 좀 다변화되면서 수출 국가가 2007년에 49개국에서 올해는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예. 자, 올해 대형마트 수입 맥주 인기가 많았네요. 네, 이마트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주요 상품의 매출 누계 순위를 좀 집계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 봉지라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2위부터는 좀 적지 않은 순위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해 7위에 그쳤던 수입 맥주가 올해 봉지라면에 이어서 이 매출 순위 2위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1, 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홈술 문화가 좀
합산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2,800여 품목 중에서 매출 2위로 좀 올라선 겁니다. 김영란법 수혜로 이 통조림 세트가 5위에서 3위로 좀 상승을 했고요. 55인치 이상 대형 TV도 인기 상품으로 좀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 아파트 입주 물량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이래저래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 부동산 시장은 좀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또 깡통주택, 미분양 같은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좀 적극적인 좀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유독 관심을 많이 받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자리 정책입니다. 또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부수적인 제도, 또 새로운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또 준비들도 촘촘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또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님 저희가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우 이사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예년에 보통 한 7% 정도 인상이 됐었는데 네네. 내년에는 16.4%가 인상된 그렇죠. 7,53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영세 사업주들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차액분의 일정액을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업을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맡아서 아. 내년에 수행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거 어떻게 도대체 대비를 하라 궁금하셨을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최저임금 인상 여러 가지 또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대비인데 예.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근로자 수가 30인보다 적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씩 네. 1년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업체들 그리고 그렇죠. 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동지원은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근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예, 저희 생생경제 방송 듣다가 생방송 중에 문자 보내시는 분들, 경비원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이러세요. 차라리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 저희 일자리 줄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주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또 민감한 이 해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또 지원을 해서 그 일자리의 안정화까지 예방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이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그 통계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한 83.2%.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네. 83% 정도로 이렇게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 보수 190만 원은 월 최저임금의 한 120%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야 그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수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최적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또 그 대상을 찾기 위한 기준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 여러 배경들이 있을 텐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30인 미만을 네.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들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네. 저희가 해당 근로자 1인당 네네. 월 최대 13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업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 과세소득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네. 그리고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30인 미만 또 월 평균 190만 원 보수 미만인 분들 다 받을 수 있나라고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실은 굳이 이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해서 미리 지원했을 경우에 신청했을 경우에 뭐 제외하고 해당되는 기업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보면 좀 아주 세밀하게 잘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처음에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하나씩 좀 없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지원금을 부정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국가나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지원 대책 나왔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부정수급이거든요. 얌체족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제도적 미비를 이용한 경우도 있을 텐데 대책이 있나요? 예, 모든 정부 지원금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각종 정부 기관들이 여러 관련 통계나 어떤 정보 수집을 위한 전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서 사전 검증 작업을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별도로 사후 검증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도 구성을 해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이 제대로 됐는지 별도의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을 할 예정이고 특히 유념하셔야 될 점이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금의 5배까지 그런 부가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수급은 없었으면 하고요. 또 형사고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장이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 공적 재원 또 세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 투명성 아주 중요합니다. 5배. 예, 추가로 이 받은 거에 5배의 제재를 받으시니까 절대 부정수급 안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보도가 되면서 사실 최저임금 이슈가 지금 연초 앞두고 뜨겁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혜택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아쉬움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혜택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산재보험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자격 요건이 두 보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가입을 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이 지원 대책,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같이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시에 처리를 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런 부분들 지금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또 여러 가지 이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대책 세우고 있다라는 점과 세부 내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그렇다면은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사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관을 통틀어서 한 3,9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나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 그 근로복지공단과 다른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자, 최저임금 올라서 어떡하지? 뭐 혹은 최저임금 때문에 내 일자리 불안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십시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각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촘촘하게 혜택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서류 행정적인 일을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나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 좀 대행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예, 이미 그 고용 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해주는 네. 보험사무 대행기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서 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같이 그 대행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행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대신해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뭐 공인노무사, 네. 세무사 등등 그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사업주께서도 함께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뭐 바쁘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 복잡해 귀찮아하실 텐데요. 대행 수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이란 제도가 있어서 이런 거 신청 대행해 주니까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뭐 한번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이 사장님, 이 고용보험이라든지 사회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요건이 된다면 사실 일부러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좀 뭐랄까요, 막 꼼꼼하게 계산해 보지 않고 단지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 기피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회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다 가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다만 이제 그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또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미처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0인 미만의 그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0인 미만 근로자, 특히 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지원 대상을 이전에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였는데 19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90%로 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험료 부담도 좀 줄이시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받으시면 경영의 부담을 좀 완화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그 비용이 크고 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드리는 제도를 내년부터 또 새롭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런 방송 나가고 최저임금 이상 얘기 나가면 당장 다 내보내겠다. 나도 접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활용해 보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문자 많이 보내실 텐데요. 이 사장님. 이 노노 갈등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최저임금 이슈가 뜨겁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의 의미와 또 같이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죠.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보다 좀 2배 이상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도 걱정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충분히 많이 오르지 못했고 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사업주들이 어떤 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좀 줄여주는 일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또 효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근로복지공단이 주관이 돼서 네. 전국의 모든 그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까지 포함을 해서 전 정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저희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하고 근로자들, 사업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업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많은 제도들 소개했는데요. 1588-0075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바쁜 분들 1588-0075 전화로도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근로복지공단이 나서서 여러분들께 많은 기회와 또 가능성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는 것만이 이 제도의 성패를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님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휴대전화 뒷번호 1102 쓰시는 분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이라 하면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말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 식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제외한 총 급여액이고요. 또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여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네요. 자, 정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굵직굵직한 이슈들 보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나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는 뉴스에 많이 소개되지만 그게 과연 삶에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와닿는지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런 거리를 확 좁혀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 도미노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년층 얘기가 좀 심각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청년층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발표한 것 중에 주목되는 것이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소개한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요. 요거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그보다 이제 한 3일 앞에 산자부에서 산업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요게 이제 청년층 이제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보겠지만요. 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게 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청년 가구들의 지금 생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계들의 처분 가능 소득이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인 지출을 제외하고요. 사회보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이제 처분할 수 있는 이제 소득을 보게 되면은 30세 미만 가구주만 유일하게 이제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30세 이상 가구들은 다들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증가했는데 30세 미만 가구들은 그러니까는 이 화폐 소득으로도 그러니까 후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야 더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하면 더 이제 후퇴를 한 건데요. 네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해만 이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냐면 1인 가구들 청년 이제 30세 미만 이제 1인 가구 하게 되면은 물론 1인 가구 중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이제 가게들일 텐데요. 예, 특히 이제 하위 20% 이제 소득계층들 보게 되면은 30세 미만 가구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우리가 한동안 해제됐었잖아요. 네, 우석훈 박사가 쓴 책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한 90만 8천 원 정도였었는데 네. 지난해에는 이게 78만 1,000원으로요. 78만 원 세대가 돼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78만 원, 1,000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소득이 충분치 않은 가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소득을 이렇게 정해놓고 네네.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67만 2,100원입니다. 1인 가구가 167만 원 가량. 예. 그러니까 이게 최저 생계비 수준보다 이제 매달 한 89만 1,000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럼 생계비보다 부족하면 결국 당연히 나머지 부분은 빚을 내서 그러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 결과 이제 그러니까는 이 30세 미만 이제 가구들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부채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가구들은 부채가 뭐 완만하게 혹은 그러니까는 오히려 줄어들고 그랬었는데. 네. 오히려 굉장히 크게 이제 그러니까 한 41.8%가 크게 증가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빚을 낼 수 있습니다. 뭐 30대든 40대든 60대든 빚을 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오고 경제력으로 그 빚을 경감해 가는 게 흔히 아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30세 미만은 거꾸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빚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실업, 취업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이제 일자리 문제지요. 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은 뭐 이렇게 소득이 작지도 않을 것이고 빚을 낼 필요도 없겠죠. 네. 근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실상 이제 국가 비상 상황 혹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요. 네, 늘 강조해 주셨죠. 네. 뭐 실업률이 그러니까 뭐 9.8%니 뭐 역대 최고치니 그다음에 체감 실업률이 뭐 20%가 넘는 이런 실업률 수치보다도요. 네네. 더 피부에 와닿는 제가 수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30세 미만 고용률이요. 통계청에 의하게 되면은 고용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있냐 이 비율입니다. 네네. 이 비율이 41.9%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괜찮은 일자리, 소위 말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네. 있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네. 노동연구원에서 2016년 8월 달에 그러니까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 비중을 계산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게 한 64%입니다. 예. 요 비율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네. 청년층 중에서 한 약 15% 정도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한 85% 정도는 거의 그러니까 뭐 임시직이라든가 알바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가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질 좋은 일자리인데 그 비율이 전체 청년 세대를 봤을 때 대략 15%밖에 안 되는 상황. 교수님, 지금 사실은 소득, 일자리 정부가 애쓰고 있긴 한데요. 이 정도 되면은 좀 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사실 나온 지가요. 네.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정부 정책으로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도 이제 그러니까 질도 악화되는 네네.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1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다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죠. 사실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 동안에 보게 되면 처음 출범하던 2013년도에 한 1조 3,3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올해 예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책정한 게 지난해 시정한 게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2배 정도 증가시켰어요. 네네. 근데 청년 일자리는 더 악화됐죠.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이제 우리가 지적할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사실 청년 일자리 그 대책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간단한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 지금 3중고를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가고 있고요. 이게 다 동전의 앞뒷면이죠. 네. 결국 뭐냐면은 지난 25년간 제조업의 역할이 쇠퇴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더 이상 사회라든가 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고용 창출에서 이제 제조업 역할이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력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어지고 비정규직 증가 등 일자리 불안정이 증대되지고요. 나아가서 자영업자의 영세성이 심화되는 게 이게 다 그러니까는 같이 맞물 생태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역대 정부가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무슨 성장 동력,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거의 되게 보게 되면 구호성 차원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땐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게 앞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산자부에서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5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뭐 지역 거점을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 대기업보다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역대 정부의 산업 정책을 보게 되면요. 김대중 정부가 벤처 기업 육성하겠다 그랬죠. 활성화했었죠. 벤처기업 지금도 제대로 육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역대 정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가 10세 차세대 성장 동료 산업 육성하겠다 했었어요. 네. 이명박 정부도 17개 신성장 동료 산업 육성하겠다고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는 17개 지역 거점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어가지고 네. 신성장 동료 확보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네네. 136조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의 현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짜깁기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여기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네. 이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공공부문 그리고 구호성 사업들에 몰린 12년 된 청년 실업 대책 틀부터 다시 봐야겠다는 얘기 오늘 꼭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또 궁금한 점들 알아주셨는데요. 고용노동청이나 또 노동복지공단, 고용복지공단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